안녕하세요. 나수지 기자입니다. 오늘 제 옆에 새로운 분 오셨는데요.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서 타이거 ETF 이용재 선임 매니저입니다. 저희 앞으로 선을 넘은 녀석들이라는 코너를 같이 진행을 해볼 거예요. 네, 이제 이 코너의 컨셉은 시간의 선을 넘나들면서 혁신의 선을 넘은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게 혁신하려면 일단 선을 안 넘으면 혁신이 안 돼서 그 혁신하면 요즘에는 이제 그 IT 쪽에서 혁신을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20세기 산업 역사를 다시 조명해 보면 금융에서도 혁신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혁신을 다시 한번 같이 얘기해 보고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ETF가 어떻게 보면 금융 상품의 혁신의 끝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혁신들이 또 ETF에 어떻게 발현이 됐는지 또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제가 IPO 출입했었거든요. 네네. 오늘 IPO 상장 얘기를 가져오셨는데 저는 네. 되게 반갑더라고요. 아, 예. 요즘에 뭐 SK 바이오팜 이런 데들이 상장 때문에 지금 IPO 때문에 또 맞아요. 이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이슈가 되는 IPO가 지금은 저희가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IPO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옛날에 그 IPO 관행을 뛰어넘어서 선을 넘어섰던 주인공 두 명이 있어요. 그 두 명에 대한 얘기를 오늘 전달해 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ETF부터 시작해서 해주시는 예. 거죠? 감사합니다. ETF 종사자라서. ETF 예. 전문가시니까. 기자님 혹시 ETF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상장돼서 아, 거래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맞아요. 예. 그러니까 ETF는 상장된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펀드는 설정 판매 시장밖에 없었어요. 기존 펀드는. 근데 ETF는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유통 시장이 생기면서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매매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실시간 매매가 가능해지고 그게 너무나 편하다 보니 이제 요즘에 ETF로 뭐 개인 투자분들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분들까지도 많이 넘어오고 계시거든요. 되게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저 좀 ETF 좀 알거든요. ETF 매니아인데 이 정도면? 그러면 오늘은 상장에 대해서 어쨌든 키워드가 상장이니까 상장 네. 얘기를 해주실 텐데 상장에서 선을 넘은 사람들 상장의 종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IPO잖아요. IPO 이니셜 뭐죠? 이니셜, 퍼블릭, 어쩌죠? 오퍼링. 아 맞습니다. 맞나요? 맞는 것 역시 같아요. IPO 전문 기자. 다수의 투자자들이 공개적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주식도 오픈하고 그다음에 각종 경영 실적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오픈하는 거잖아요. 기업 공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게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 보면 진짜 이 IPO도 수많은 투쟁의 역사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시장 자체가. 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1900년도 초반으로 1차 세계대전 시대로 가야 돼요. 아 네네. 그러면 진짜 선을 과도하게 넘은 두 명이 네. 나옵니다. 가시죠. 가시죠. 가죠. 1900년대 초반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레볼루션이 있었어요. 혁신. 네. 혁신인가? 레볼루션? 이노베이션? 혁신? 레볼루션 혁명 아니에요? 혁명. 더 센 거지, 이건. 선을 더 넘었어요. 혁신보다. 뒤집어 엎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다 갈아엎은 거죠. 리테일링 레볼루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요즘에는 레볼루션 하면은 네. 다 테크 쪽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핀테크, 뭐 테크핀, IT 뭐 이런 것들이 껴야 이제 좀 이노베이션 얘기를 하는데 레볼루션 얘기를 하는데 게임 생각하고 있어. 1900년대 초반에는 이 리테일러 레볼루션이 엄청났어요. 아예 세상을 바꿨어요. 소매. 유통이에요? 아니면 소매, 소매예요? 유통 다 아. 포함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일어났냐면 네. 혹시 자동차 왕 하면 누구 생각 안 나세요? 자동차와? 헬리포드? 맞아요. 네. 어. Intelligent. 것 같아. 짠 거 아닌데? 헬리포드가 뭐 만들었는지 아세요 혹시? 네. 헬리포드? 위인전 1급 나오잖아요. 자동차를 만들었죠.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네. 그 자동차를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뭘 했잖아요. 얘가. 여기까지. 그래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네, 자동차 맞아요. 그 포드 T 네네. 모델이라고 있어요. 그 저가형 양산형 모델인데 그 조립 라인에 컨베이어 벨트 쭉 깔고 이제 거기에 기술자분들이 쭉쭉쭉 들어가서 이제 자기 맡은 것만 조립을 하는 거죠. 자동화. 벨트는 쭉 지나가고. 예. 이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면서 생산량이 급증한 거예요. 그 자동차가. 그래서 가격이 다운된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포드의 T 자동차를 T 모델 타고 다닐 수 있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뭐 한 명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그쵸. 분업화가 안 되고. 그 전까지 이제 그냥 그 자동차 하나에 한 4-5명 붙어갖고 막 네. 얘 작업하고 있으면 난 좀 기다리고 있다가 뭐 딴 것도 끝나면 하고. 다시 내가 들어가서 하고 네. 엄청 수작업이었죠. 네. 근데 이제 진짜 이런 분업화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생산량이 진짜 급증합니다. 근데 이게 자동차에만 쓰인 게 아니었어요. 이 시스템이. 다양한 재화를 생산할 때 이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을 해요. 이 당시에. 네. 1900년대 초반에. 그래서 갑자기 재화의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러면
공장에서 물건을 막 찍어내. 네. 근데 사람들의 생활소득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이. 그러면 공장에 찍어내는 많은 재화와 이걸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중간에서 누군가 연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소매상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매 판매점, 리테일러들의 중요도가 기하급수로 증가합니다. 왜냐면 이걸 얘네가 팔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제 리테일러 레볼루션이 일어나면서 이게 가속화된 거죠. 여기에 더해서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또 그러면서 미국은 그 1차 세계대전을 위해서 다양한 군수품을 네. 이제 만들고 식량과 이런 것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공장에서 더 많은 거 생산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국민들한테 또 나눠줘야 될 소매상들의 중요도가 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리테일러 레볼루션이 생겨났는데 이때 이 리테일러 레볼루션에 제대로 올라탄 두 회사, 오늘 얘기할 그 두 명이 이 회사에 다녔었어요. 오, 모르겠으니까 찍어보세요. 물어보지 않아요. 금융회사 중에 아무나 찍어보세요. 아, 금융사? 글로벌 금융사 중에 아무거나 막 찍어. 골드만삭스. 맞아요.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는 안 들어간 데가 없죠. 예. 나머지 그래? 하나.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회사가 주인공이었어요. 아, 리만 브라더스. 맞습니다. 리만 브라더스. 네. 이 골드만삭스와 리만 브라더스가 이 미국의 리테일러 레볼루션에 그냥 제대로 등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와 리만 브라더스는 이 리테일러 레볼루션을 얘네가 직접 완성을 시켰어요. 완성을 시키면서 돈을 엄청 벌었죠. 완성을 시켰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줄줄이 커나가는 그런 유통상들한테 투자하고 뭐 이렇게 컸다는 건가요? 비슷해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당시에 리테일러 비즈니스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세 가지. 그걸 해결한 거지 얘네가. 아, 어떤? 그 당시에도 탑 투자은행들이 있었어요. 뭐 JP모건은 항상 탑이었고 그다음에 쿠넨 로벤코라고 약간 생소한 회사일 거예요. JP모건과 이 쿠넨 로벤코가 당시에 미국의 투자은행을 그냥 쥐락펴락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얘네는 지금 우리가 페드라고 부르는 연방준비은행의 대주주예요. 아. 네. 근데 얘네 둘이 탑이었는데 얘네들의 관심은 오직 철도 산업, 그다음에 전화 산업, 전신 산업, 이런 것들, 그 나라의 기간 산업들이죠. 여기에 M&A, IPO에 얘네들은 완전 역량을 집중했죠. 돈이 되니까 이게. 그 당시에 엄청나게 활발했을 것 같네요.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진짜 전쟁했고 이러니까. 맞아요. 그 당시에는 철도가 미국에 쭉 깔리는 시대였거든요. 네. 얘네가 이런 산업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철도 회사다. 영어로 하면 하드 에셋. 이 뭐냐면 보이는 거. 맞아요. 만질 수 있는 네. 에셋이고 그 자체가 내재 가치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철도 회사는 철로를 깔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텐저블하죠. 손에 잡히죠. 만질 수 있으니까. 뭐 팔면 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철로의 내재 가치가 있잖아요. 쇠. 철로를 얼마큼 깔아놨냐를 역산해보면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네. 비슷하게. 편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회사들의 IPO와 M&A에만 관심을 가졌죠. 또 이때 이게 활황이기도 했고. 그래서 소매상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은행가들한테 외면당했다, 처음에는. 아. 그 리테일러들이 되게 좀 서럽죠. 네. 그리고 여기서 뭐 돈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 이렇게 맞아요, 생각했던 맞아요. 것도 있었을 네. 것 같고. 그 다음에 쟤네는 뭐 점포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쟤네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쟤네 열정? 뭐 이런 거 내가 봐야 돼? 그러면서 사람밖에 안 할래? 없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이 덜 받은 거고. 두 번째는 이 소매상들 자체, 리테일러 자체도 리테일링 레볼루션이 일어나는 초기에는 얘네조차 그걸 잘 못 느꼈던 때였어요. 투자 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크게 얘네도 못 느끼고 있었던 게 뭐냐면 단순히 얘네는 공장 가서 물건 떼와서 소비자한테 파는데 팔고, 네. 그 기간만 자금만 운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돈이 들고 나는 그 그쵸. 타이밍만 잘 맞춰주면 그렇죠. 된다. 그 기간, 네. 짧은 기간이에요. 그냥 단기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가서 외상으로 받아와서 이게 다 팔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리면 그 대금으로 갚고. 그러니까 굳이 뭐 IPO를 해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은행의 대출로만 괜찮게 비즈니스 할 수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얘네 자체도 네. 이제 IPO에 대한 그런 니즈를 처음에는 몰랐다. 아, 이게 두 번째 문제였고. 네. 세 번째는 사회적 이슈. 리테일러들이 또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탑 뱅커들도 다 대부분 유대인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유대인들끼리 또 짝짝꿍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굉장히 좀 두려워했었다. 미국 사회에서 소수자인데도 돈은 많이 벌어 약간. 쟤네가 걔네끼리 다 해먹네 막 이렇게 예.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었고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리테일러들이
좀 외면을 받았어요. 리테일링 레볼루션이 불은 지펴져서 이제 폭발할 것 같긴 한데 차로 치면 시동이 걸릴 듯 한데 안 걸리는 거지. 근데 이 현상에 주목했던 두 명이 있어요. 그 두 명이 누구냐? 첫 번째는 헨리 골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헨리 골드만이 누구냐면 마커스 골드만이라는 골드만삭스 창업주 아들이에요. 근데 골드만삭스가 당시에는 지금이야 진짜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이지만 당시에는 그냥 어음 중개상, 어음을 할인해서 샀다가 비싸게 팔아서 남겨서 이익을 보는. 근데 이 어음 중개하고 투자하는 업이 돈을 못 벌어요. 왜 못 벌어요? 남겨놓고 있으면 마진이 너무 작은 거지. 어음을 주로 활용하는 데들은 되게 작은 소매상들이었고 대기업들은 이렇게 안 했었고요. 그래서 헨리 골드만은 그게 불만이었던 거야. 아, 우리 회사 잘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못 나가지? 심지어 헨리 골드만이 뉴욕의 번화가에 있는 좋은 레스토랑도 못 갈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헨리 골드만은. 나도 JP 모건이나 쿠넨 로벤코처럼 멋진 일을 하고 싶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소매상한테 가서 어음이나 떼다 팔아야 되나 그런 고민하던 헨리 골드만이 있었고, 근데 마침 또 헨리 골드만의 베프였어요. 절친이 한 명 있는데 얘가 필립 리만이라는 사람. 네. 둘이 나이도 동년배고, 근데 필립 리만의 회사는 조금 사정이 달라요. 돈은 많았어. 왜냐면 얘네가 필립 리만의 아빠 때부터 그 미국 남부, 그 엘라바마라는 주 남부에서 모카, 면화 재배를 했었거든요. 당신이 또 잘 나가는 산업이었죠. 그쵸. 그 남부, 그 당시에는 또 흑인 노예들도 많았고, 그래서 면화를 대규모로 재배하고 그걸 트레이딩하는 회사로 키워서 거기서 있다가 커머디티 트레이딩, 면화 트레이딩이 대세가 남부가 아니라 뉴욕으로 넘어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거래소가 있고 막 하니까. 그래서 졸지에 얘네도 다 짐을 싸서 뉴욕으로 이사로 와요. 그러면서 이제 헨리 골드만 만나서 친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시골에서 올라온 금수저랑 네, 맞아요. 지금 맞아요, 도시에서 살고 있게 약간 흑수저까지는 아닌데 네, 맞아요. 돈은 좀 필요하고. 정확해. 그 둘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둘은 현실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 그래서 둘이서 이제 자주 노천 카페에서 막 서로 수다 떨고, 아, 우리 뭐 좀 없냐? 뭐 재밌는 거 없냐? 아, 우리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말하면서 막 그러는 찰나에 이제 이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이 둘이서. 뭐 필립 이거 괜찮지 않아? 이거 잘 될 것 같지 않아? 점점 더 이 나라의 기간 산업은 이미 기간 산업 다 깔려 있고 여긴 포화 시장인데 점점 더 미국의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물건을 많이 재화를 많이 구입할 거고, 그러면 이런 그 리테일러들이 회사를 많이 키워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지 않을까?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 둘이 머리를 굴린 거죠. 맞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한번 해보자. 근데 이 회사가 밸류에이션이 안 되는데 그래서 JP모건이나 얘네들이 안 건드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밸류에이션 다 아까 말씀하셨던 하드 에셋으로 하는 거죠. 하드 에셋으로만 하니까. 이제 또 얘네가 이렇게 둘이서 머리를 짜서 야, 그거 뭐 안 되면 만들면 되지 하면서 이제 둘이서 막 그걸 한 거예요. 이걸 밸류에이션을 해서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이제 금융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설득의 산업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미래를 모르니까 대신에 우리가 그리는 미래가 100% 맞지는 않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드 에셋이 없으니 이런 소매회사들은 향후의 기업의 어닝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자. 어닝 베이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들일 그쵸. 건지를 맞아요. 예상을 해서. 인컴 베이스, 돈을 얼마나 창출하냐 이 베이스인데 더 들어가면 이제 어닝 베이스로 가는 거죠. 이 기업이 향후에 얼마를 벌 것인가. 그런 거를 역산을 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하는 포뮬러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나이티드 시거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 담배 회사인데 얘네의 IPO를 이 밸류에이션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주관을 합니다. 이 둘이서. 근데 그러면 걔네 둘이 지금 뭐 증권사를 하나 만든 거예요? 만들 뻔했어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시가란 이 회사를 이제 IPO를 성공적으로 하면서 그 뒤에 리테일러들이 다 이제 얘네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야, 우리도 IPO 해줘.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야, 그럼 우리 한번 회사를 차릴까? 한번 같이 할까? 그래서 골드만이랑 리만이라는 회사가 나올 뻔도 했는데 또 둘 다 또 속한 회사가 있으니 수수료를 반반 가져가는 구조로 해서 전략적인 파트너만 맺었죠. 그래서 헨리 골드만이 기존에 어음 중개를 하면서 소매상들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얘네들 클라이언트 될 거야. 그러면 리만이 필립 리만 쪽에 리만 브라더스가 이제 필요한 IPO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일단 먼저 대고 얘는 돈이 많았으니까 완벽한 시너지가 딱 일어난 거죠. 누가 하나 딱 기업 찍어가지고 하면 여기서 이제 그 닦아주는 거지. 경비 대주고 찍었고 닦고. 얘네 IPO 시켜서 되게 많은 피를 가져가는 그 구조. 그래서 이때 IPO 했던 회사들 중에 유나이티드 시가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시어스 백화점.
2018년도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긴 했지만 한때 미국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었거든요. 그 시어스 백화점도 얘네 둘이서 IPO를 했었고요. 이때 보면은 1906년도에 IPO를 했거든요. 시어스 백화점. 네. 당시에 IPO를 했을 때 4천만 달러를 모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2018년 기준으로 환산하면은 네. 한 27조, 8조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 아, 신규로, 시총이 아니고 신규로 모집한 네, 금액이요? 모집한 금액. 와, 네. 엄청 많이 한 거네요. 1912년도에는 그 울월스라는 회사. 네. 이게 지금 현존하는 회사인데 지금은 풋라커 네. 신발 사는 그 ABC 마트 네, 같은 네, 데랑 네. 똑같은 건데 걔네가 당시에 5,200만 달러를 조달을 했고요. 2018년도로 환산하게 되면은 한 36조? 엄청난 금액이었죠. 그래서 딱 그 필립 리만과 헨리 골드만이 의기투합해서 리테일러들의 IPO를 성사시킨 이후부터 한 20년 동안 둘이 이제 결별하긴 해요. 회사가 너무 커지니까. 결별하는데 그때까지 한 50개 이상의 리테일러들의 IPO를 독점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헨리 골드만과 필립 리만이 그토록 탑 인베스트먼트 뱅킹 회사로 가고 싶었는데 그걸 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죠. 네. 그래서 얘네가 진짜 IPO의 선을 그냥 제대로 넘었죠. 그때 이후에 그 어닝에 대한 중요도, 그러니까 주식을 볼 때 어닝을 보는 게 이제 관례화가 됐었고, 아, 그래서 그때부터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를 많이 봤었죠. PER, 네, 우리가. PER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정교하게 해서 뭐 현금 할인 모형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모든 시초가 이제 헨리 골드만과 필립 리만의 결핍과 네. 혁신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둘이서 야 한번 넘자,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한번 가는 거지 하면서 선을 넘었던 그 돈 좀 결단, 벌자. 네, 거기서 파생된 겁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은 엄청 당연히 상장할 때 지금 PER 당연히 보고 심지어 지금은 이제 PER로 측정이 안 PER 잘 안 보잖아요, 되는, 요즘. 네, 안 되는 회사까지 다 상장을 하고 SK 바이오 PR 50배? 아, 너무 작은데? 뭐 100배는 돼야지. 100배는 돼야 인기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막 PER 높을수록 이제 네. 고평가라고도 생각 안 하는 고평가 이런 아니야. 거니까. 인기 파퓰러. 아, 그죠. P가 파퓰러고. 세상은 돌고 그러니까 막 이게 넘어가는데 네. 이제 그거의 시초가 얘네들이었다. 그러니까 PBR의 시대에서 이제 PER의 시대를 상장 이 IPO 시장에서 연. 그래서 ETF도 이 헨리 골드만과 필립 네. 리만의 고군분투, 혁신이 이어져서 IPO 시장이 막 상장 시장이 형성이 됐고, 야 그러면 이제 펀드도 상장시켜 보자라고 해서 이제 상장이 됐고, 그래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편리하게 ETF를 투자할 수 있게 된 거죠. 너무 재밌네요. 차장님 이런 공부 어디서 다 하셨어요? 원래 개인적으로 똑똑한가? 아니,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많아갖고 네. 오늘 1회가 제일 재미없는 건데. 아 진짜요? 네. 2회, 3회 네. 장난 아닙니다. 기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선 넘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